현재 그 밀레니얼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와 무관하게 둘의 신분은 완전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이게 호주 얘기인데 저는 이게 호주 얘기가 아니라 거의 그냥 뭐 완전 한국 얘기인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책은 사실은 이거를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그런 책입니다. 왜 이 책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불편한 그런 진실들이 이 책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읽으면서 마냥 뭐 즐겁게 읽을 수는 좀 없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라는 거는 자본주의와 또 뭐 빈부격차, 그리고 그런 걸 만들어냈던 자산격차, 이런 것들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 책을 제가 한 2달 전쯤에 읽었는데 읽고 나서는 정말 좀 상당한 충격에 사로잡혀가지고 저 역시도 머릿속으로 이런 것들을 개념화하고 구체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힘든 거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거를 비교적 이제 2달 정도 지났으니까 좀 차분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채부심 북스에서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책 제목은 영문 원제는 굉장히 쉽거든요. The Asset Economy, 그러니까 자산 경제, 이런 굉장히 간단한 책 제목인데 한글 제목은 이 모든 것은 자산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Asset Economy라는 게 자산 경제라는 건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산 경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 공급을 기반으로 상품 가격이 움직이는 상품 경제의 시대가 끝이 났고, 이제는 자산 시장의 논리로 자산이 움직이는 그런 자산 경제로 사실상 전 세계가 다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사회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규명을 한 겁니다. 왜 규명이라 하냐면은 이럴 것이다 라고 가설을 쓰는 수준이 아니라 이렇다는 거를 조금 논리적으로 논증하는 방식으로 논문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읽으실 수도 있지만 오늘 좀 쉬운 언어로 그렇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어쨌든 세상이 상품 경제 시대에서 자산 경제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글로 번역을 할 때 이 모든 것은, 그러니까 자산 경제 시대는 결국 자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책 제목을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저한테 만약에 이 책의 책 제목을 새로 쓰라고 한다면은 이 모든 것은 주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책 제목을 쓸 것 같습니다. 오늘 채부심 북스 시작하겠습니다. The Asset Economy, 모든 것은 자산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책의 저자는 무려 3명인데요. 시드니 대학에 있는 그런 교수진 3명이 공동 집필한 책이 되겠습니다. 호주에 대해서 되게 막 뭐 여러 가지 관광 명소고 이렇게들 이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어떻게 보면 호주 부동산 시장이 한국이랑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호주가 이런 문제에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그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저자는 호주 시드니 대학에 있는 그 3명의 뭐 정치경제학자, 사회학자, 사회과학학자, 이런 분들의 3명이고요. 리사, 멀린다, 마르티즌 코닝스, 이렇게 3명이 같이 공저로 책을 썼습니다. 이들은 어떤 거를 좀 공부하기 시작을 했냐면, 왜 호주 주택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뭐 내리상승만 하고, 그리고 호주만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내리상승을 하는 게 맞는가, 다른 나라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막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각국의 주택 부동산 정책들을 보기 시작했는데, 주택 부동산 정책들을 볼 때 직관적으로는 수요하고 공급 정책을 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거를 보는 걸 넘어가지고 그 기저에 있는 상품 경제인 수요 공급이 아니고 자산 경제로서 설명할 수 있으려면 결국 자산 관련 소득세율의 변화, 그 다음에 금리 구조의 변화, 그리고 통화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이 주택이라는 상품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것을 1990년부터 공통적으로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책은 미국, 그리고 영국, 그리고 호주, 딱 이렇게 3나라를 대상으로 어떤 정책들을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써왔고, 90년대부터의 정책은 7, 80년대의 부동산 정책, 여러 정책들이랑 어떻게 달랐는지를 3개국을 기준으로 막 써내려 가거든요. 근데 이걸 읽다 보면은 이 3나라의 부동산 정책이 한국이랑도 돌아가는 상황이 거의 똑같아가지고, 거의 뭐 한국에 거주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내용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책은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반적인 그런 경제학에서는
수요와 공급 논리로 자산 가격을 결정을 해왔는데 1970년대 전 세계가 대인플레이션 시대를 겪으면서 그때는 자산 가격도 올라갔고 상품 가격도 올라갔고 그다음 물가가 당연히 올라가니까 임금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다 힘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노동자만 생각해 보면은 임금을 받을 때 임금의 베이스는 물가이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니까 임금 상승률도 높아서 순수하게 보면은 노동자가 그렇게 불행하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이런 자산 인플레이션이랑 물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기준에서 자산 인플레를 인플레이 기준에서 빼기 시작을 하고 물가만을 인플레 기준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물가 지표를 재구성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산 가격이 치솟는 거는 그냥 호황이라고 부르고 상품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 물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마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갑자기 소름이 쫙 돋으실 수가 있는데 이 얘기를 누가 했죠? 이 얘기는 돈을 찍어내는 제왕 연준, 돈찍제 그 책에서 그린스펀 시대에 있었던 가장 거대한 변화를 상품 인플레이션만 가지고 금리를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돈찍제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폴 볼커 자서전인 Keeping at It, Keeping at It 보시면은 폴 볼커 역시 똑같은 내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폴 볼커가 70년대 대인플레이션 시대를 잡았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연준 의장 할 때는 그때는 상품 인플레, 자산 인플레 다 인플레이션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 이후에 보니까는 연준에서 그냥 상품 가격 올라가는 것만 인플레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볼커가 너네 지금 뭐 하냐 이러면서 언제부터 연준이 자산 인플레, 상품 인플레를 구분해서 봐가지고 갑자기 상품 인플레만 보면서 자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용인을 하고 그러면서 상품 가격만 잡으려고 노력을 하냐 막 이러면서 폴 볼커가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폴 볼커의 비판, 그 다음에 호그니 연준 의장을 비판했던 돈을 찍어낸 제왕 연준책 그런 데서 나왔던 얘기를 이 The Asset Economy, 이 모든 것은 자산에서 시작되었다 해서 똑같이 발견이 되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도 그렇게 했고요. 호주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채부심 그 세미나에서도 좀 밝혔지만 한국도 그렇게 했죠. 한국에서도 물가지표 계산할 때 자산 가격 안 집어넣고 상품 가격만 집어넣으면서 물가가 덜 올라가는 그런 특성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임금 노동자가 노동을 통해가지고 부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세대들이 80년대 이후부터 만들어졌고 그 세대를 저자들이 밀레니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 밀레니얼 세대들이 선대 세대와 다른 건 뭐냐면은 밀레니얼 세대들은 노동만으로는 자산을 결코 취득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났으면은 아 그렇구나라고 할 텐데 이 책은 이거보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는데 여기서부터 아주 굉장히 머리 아픈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불편하지만 알아둬야 될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저자들은 현대의 그 자산 경제가 결국 새로운 어떤 신분 제도로 연결됐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논의하던 신분 제도의 역사들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분 제도의 역사는 과거 한 200년 전에는 부르주아, 그 다음에 프로레타리아, 그리고 사이에 있는 많은 그런 신분 등급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신분 등급들이 쭉 있는 채로 갔었는데 영국에서 영국의 사회학자인 존 골드소프하고 그 다음에 옥스포드 칼리지의 너필드라는 그런 이제 칼리지 그룹에서 이제 새로운 신분 제도를 영국에서 2차 대전 후에 좀 만들어내기 시작하거든요. 이거를 너필드 계급 도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회의 층위를 낮추는 그런 계급 도표를 영국에서 만들었으니까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영국은 이거를 2000년에는 영국 국세청이 공식으로 신분 제도에 대한 어떤 사회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 인정을 하고 그래 계층별로 맞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는데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현재도 이 너필드 계급 도표를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너필드 계급 도표상에서 제일 상단이 누구냐? 상단을 여러분도 아는 용어인데 상단을 엘리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최저는 프레카리아트라고 부르고요. 프레카리아트는 임금 소득자를 프레카리아트라고 부르는데 최저는 아니고 이보다 더 밑에 있으면은 룸펜 프레카리아트라고 불러가지고 노숙자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근데 룸펜 노숙자는 이제 소수이기 때문에 그 소수 바로 위에 있는 임금 노동자들을 프레카리아트 계층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득으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마르티즌이랑 리사 이런 멀린다 세 명의 이 책은 어떻게 나누고 있냐면 지금까지의 모든 이런 신분제를 나누는 그런 기준들이 소득에 있다는 게 말이 되냐?
소득으로만 신분제를 나누게 되면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그 다음에 소득이 높냐 낮냐를 가지고 신분제를 나누게 되는데, 그거는 1980년 이전 상품 경제 시대에서나 가능했다. 근데 1990년대부터 자산 시대가 되면서부터는 자산이 있냐 없냐가 신분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자기가 호주 상황을 딱 봤더니 호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신분이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 신분이 제일 높은 사람은 옛날부터 그냥 자산가였고요. 그 다음 계층이 누구냐면은 집이 있는데 대출이 없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유주택, 무대출자를 이 티어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집은 있는데 대출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3티어에 넣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자, 그 다음에 유주택인데 무대출자, 유주택인데 유주담대 대출자, 이 세 그룹을 묶어서 소위 상위 계층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임차인부터는 이제 하위 계층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임차인 바로 밑에 그냥 노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로 나누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5개로 나왔는데 이 티어에 집이 있으면서 대출이 없잖아요. 집이 있으면서 대출이 없는 이 티어 중에서도 현재 임금소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임금소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다시 쪼개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임금소득이 있건 임금소득이 없건 집이 또 있는 사람, 투자용 부동산을 또 갖고 있는 사람, 우리말로 하면은 다주택자가 되겠죠. 그래서 다주택자가 있고 1주택자가 있는데 그렇게 다시 나눠요. 그러면은 호주에서 봤을 때 자기네가 분석한 논문상 가장 상위 계층, 그러니까 적대적인 극부자를 제외한 일반적인 최상위 계층은 집이 있는데 대출이 없고요, 투자용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한국이랑 되게 유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본인이 임금소득까지 있거나 임금소득이 없을 수가 있는데, 임금소득까지 있으면 다른 소득들이 배가 되니까 그런 계층을 저희 준최상위 계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도 그냥 나누지 않습니다. 임차인을 어떻게 나누냐면은, 임차인도 임금을 통해 가지고 임차료를 내는 임차인이 1단계, 두 번째는 부모 등의 지원을 통해 가지고 임차료 보조를 굉장히 강력하게 받아서 사실상 무상 임차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2단계 임차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공공복지 정책 등을 쓰면서 공공주택에 들어간 임차인을 3단계 임차인으로 나누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임차인들 중에서 과거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뭐냐면은, 과거에는 노동자들이 임금소득을 통해 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을 이렇게 해서 집을 사서 이렇게 위로 올라왔는데, 현재 세대에는 그것이 불가능하고, 이 임차인 중에서는 누구만 올라오냐면은 부모로부터 임차료 지원을 받는 소위 다주택자의 자녀 임차인들만 다시 그 유주택이 있는 상위 계층으로 올라오더라는 거를 호주에서 밝혀냅니다. 그러면서 밀레니얼 세대들이 그들을 다 똑같이 보면 절대 안 되고, 밀레니얼 세대들의 부모가 집이 있냐 집이 많으냐 아니면 집이 없느냐에 따라서 현재 그 밀레니얼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와 무관하게 둘의 신분은 완전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이게 호주 얘기인데 저는 이게 호주 얘기가 아니라 거의 그냥 뭐 완전 한국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 호주의 이 박사님들 뭐지? 이러면서 막 책을 그때부터 막 한문에서 읽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본주의가 시작을 하면서 많은 계층 이론들이 있었고, 그런 계층 이론들의 상당수는 다 소득을 베이스로 했던 거고, 소득이 그래서 얼마 이하이면은 그런 주택들을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호주도 마찬가지인데 임차인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사실은 그 부모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가의 복지적인 혜택들이 그쪽으로 또 가게 되다 보니까 이쪽에 오히려 부가 더 편중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현재 모든 여러 가지 사회 정책들을 쓸 때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정책을 쓰는 시대는 이제 끝났고, 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정책 시대를 써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고 이제 딱 선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요즘에 이거는 최근 한국도 청약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청약에서도 혼인을 해야 되고, 지금 혼인이 경제력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경제력은 혼인의 상당한 조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혼인을 해야 되고, 그러면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쉽게 결혼을 할 수 있는, 결혼 보조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가구들에게 신생아 특공 같은 걸 지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보편적인 주거복지의 한 프로그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저에는 자산이 많은 가구들에게 더 많은 복지가 가는 시스템이 여기 깔려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1990년대부터 이런 식의 시스템이 미국, 영국, 호주에 엄청나게 깔렸는데 안타깝게 호주에 제일 많이 깔렸다. 그래서 호주 부동산 시장이 지금 가장 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참고로 호주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인 PIR, 호주 전체 주택의 호주 GDP 대비 배수, 이것도 다 거의 한국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호주 부동산 시장이 엄청난
그런 타이트한 그런 부동산 시장이고, 여기서 최근 몇 년 전에 이민까지 열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수급 밸런스까지도 안 맞아가지고 되게 타이트했는데 이민까지 열어버리니까 지금 임차료가 대폭등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호주 부동산 시장이 거의 헬게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 가격이 이렇게 크게 올라가게 되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금리 정책 등등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런 금리 정책 등을 강하게 가려고 하면은, 아니면 세금을 통해 가지고 보유세를 굉장히 높이려고 하면은 그런 유권자들이 그 정책을 지지하거나 아니면은 반대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호주는 안타깝게도 이제 많은 유권자들은 호주 부동산 가격의 강세를 부양하는 정책들만을 지지하는 그런 유권자 그룹으로 바뀌어 버렸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2019년 호주 그 대선 때도 나왔지만 주택의 재산세를 높이겠다거나 등등 이런 형태의 정책을 쓰던 정치인들을 그냥 매몰차게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현재 호주의 유권자들은 책을 쓴 건 22년 말인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상속세를 빵원으로 낮춰달라, 보유 재산세를 빵원으로 낮춰달라라고 하는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을 낮추는 방식의 정책들을 그게 돌아가도록 이제 표를 통해 가지고 그걸 행사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주택가격 부양을 위한 이 민주주의 시스템이 다수결로 인해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호주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의 망한 것 같다. 그리고 계급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요. 계급은 그 계급을 극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그 아메리칸 드림이나 코리안 드림 이런 것들은 결국 그 계급을 극복하는 그런 히어로적인 면모를 전 국민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제 사회가 굉장히 생산성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건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 계급으로 못 올라간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거는 거의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그런 다이내믹하지 않은 그런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봤을 때 호주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한국도 몇 년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많은 사람들, 이거는 정말 어떤 누군가가 대규모의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책도 아니지만, 그리고 사회학자가 썼기 때문에 정치 경제학자도 썼지만, 그래서 이게 어떤 책이 하면서 딱 읽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한국 부동산 시장의 한 5년 후의 미래 모습을 이제 말을 하는 것 같고, 요즘 한국에서 나오는 막 이런 여러 가지 논리의 근거도 호주민들이 하는 거랑 거의 똑같이 나오는 걸 보면서 진짜 굉장한 그 소름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늘 채부신 북스 시간에는 이 책을 소개를 했고요. 굉장히 조그마한 책이죠. 이 모든 것은 자산에서 시작되었다. 영문 제목은 The Asset Economy고요. 지금 우리는 상품 경제에서 자산 경제로 완전히 바뀌었고, 그래서 과거 부동산 시장도 아마 공감하실 텐데, 과거의 상품 경제 시장일 때는 수요 공급론을 따졌고 특히 공급을 좀 예민하게 봤었거든요. 지금 자산 경제가 되고 나서부터는 금리를 따지기 시작하죠. 금리와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이미 2020년을 전후로 자산 경제의 시대에 완전히 들어와 버렸고요. 자산 경제의 시대의 끝판왕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나라는 호주라고 할 수 있다면, 그 나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결국은 신분제와 계급제로 나눠져서 굉장히 우울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이 시장에 풀리기 시작하면은 시차를 두고 화폐 유통량이 증가를 하면서 전체 사회가 그 인플레이션 환경을 다 수용하는 데는 이제 시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역설적으로 돈이 풀리는 그런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마지막에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많은 경제 시스템에서 맨 마지막에 결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임금 노동자하고 연금 생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채북스의 채부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라는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은 화폐를 국가가 독점하는 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니, 이 주제는 어쩌면은 뭐 전력, 교통, 사회복지 이런 것처럼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 정도로 생각해와서 별 위화감이 없는 그런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처음 폈을 때도 그랬지만은, 화폐를 국가가 독점하는 게 뭐 문제야? 이런 생각이 되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합당해 보이는 사실로 인해서
나는 부자가 안 되고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그리고 다른 주체는 뭐 더 큰 부자가 되는데 이게 구조적이고 비가역적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심각한 주제일 수 있죠. 책의 저자는 미제스 연구소장을 한 안드레아스 마르크바르트라는 독일인하고요. 그리고 필립 바구스라는 분이 공저를 한 것입니다. 이 미제스 연구소에서 말하는 이런 미제스는 사람 이름인데요. 경제학에서 굉장히 큰 획을 그었던 숨은 천재 중에 한 명입니다. 정말 찐 천재 중에 한 명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경제학의 천재들은 뭐 당연히 애덤 스미스부터 시작을 하지만 막스, 케인즈, 그리고 소스타인 베블런, 그리고 아마 미제스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전설적인 인물들이 현재의 경제학을 만들어 온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어쩌면 가장 덜 알려진 사람이 미제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 학파라고 하는 경제학파의 한 라인을 이제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저희가 이 오스트리아 학파 얘기를 처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채널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돈찍제 연준, 그리고 금리의 역습, 이런 책에서도 다뤘던 게 오스트리아 학파의 주장인데요. 이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 이론들을 듣다 보면은 현실 세계를 너무 잘 설명해가지고 읽다 보면 되게 소름이 끼칠 때가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론이라는 거는 현실에 대한 설명력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오스트리아 학파는 정말 엄청난 설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국민경제학파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책은 국민경제학파의 주장을 앞서의 책들에서도 다루고 있긴 하지만은 어쩌면 가장 직계 제자가 미제스 연구소장에게서 듣는 거기 때문에 직계 제자이고, 그리고 가장 정통적이면서 또 가장 쉽다는 거, 이런 거가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런 책으로 받아들여진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런 정황 없이 읽다 보면 결론까지 나게 되고, 아니 이게 이렇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굉장히 사람이 한번 크게 바뀌게 되는 경험이 있거든요. 그거를 아마 구독자분들도 꼭 경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류 경제학이라고 하는 현대의 주류 경제학보다도 더 그 설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러면 오스트리아파가 가장 유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막스가 그런 것처럼 너무 설명을 잘해도 안 되고요. 오히려 권력이라든가 아니면 기업들이, 즉 진짜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제 내용이어야 되는데, 이 오스트리아파의 국민경제학 내용은 정반대거든요. 정부 관료나 봤을 때 이대로 만약에 되게 된다면은 본인들의 존재의식이 되게 사라지게 돼가지고 이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드레아스 마르크바르트가 미제스 연구소장이잖아요. 책의 저자이고요. 그도 책에 나중에 뒤에서 어떤 내용을 쓰냐면은 자기가 미제스를 연구하면서 정말 너무나 힘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주류 경제학이 지배하고 있는 현대 사상계에서 오스트리아파를 만약에 공부한다고 한다면은 당신은 학계에서 찾아주지도 않고 교수하기는 더더욱 어렵고 관료는 정말 도저히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제스의 오스트리아파의 국민경제 이론은 너무나 설득력이 높고 설명력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가 왜 연구소장까지 하고 책을 썼는지를 이제 구구절절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까지 읽고 나서는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책의 제목만 보면은요, 마치 가난한 노동자를 착취하고 법적인 문제로 마지못해서 임금 인상이나 하는 그런 기업들과 부자들을 비판하는 제목의 책 같지만 그런 레벨의 책이 아니고 그런 내용의 책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다른 어떤 부자들과 빈자를 가르는 그런 형태의 책이 아니라 이런 차원의 얘기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책이 말하는 그런 미제스의 이론은 사회 시스템 전체에 대한 그런 접근 방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이거를 좀 미제스식 사고관, 아니면 뭐 오스트리아 학파식 사고관,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요. 책의 주제가 화폐 발행을 국가가 독점하는 거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화폐부터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화폐를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더 심플한데요, 좋은 화폐, 굿 머니, 그리고 또 하나는 나쁜 화폐, 배드 머니,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현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독점적으로 신용으로 발행하는 요즘의 그런 화폐, 이런 화폐들이 매우 나쁜 화폐입니다. 뭐가 나쁘냐? 일단 첫 번째로 나쁜 점이 뭐냐면은 신용 창조가 된다는 점에서 나쁘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주류 경제학적인 사고관을 가지신 분이 받아들이시기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일단 신용 창조를 한다는 점에서 나쁘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게 신용 기반이기 때문에 더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신용창조는 저희가 다 아는 거예요. 은행에서 말하는 통화승수 같은 건데요. 저희가 은행에 1억을 맡기면 은행은 2천만 원을 유보하고 8천만 원을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이 8천만 원을 대출을 할 때 이런 행위를 돈을 찍어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용으로 돈이 창출되는 거가 되는 건데요. 이게 신용창조. 말 그대로 창조는 뭘 만드는 거니까요. 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용 기반이라는 거는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갔을 때 은행이 그 돈 대신 뭐 금을 바꿔준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화폐 자체가 신용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 시스템이 무너지면 화폐의 가치도 같이 무너진다는데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나쁜 화폐의 그런 특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좋은 화폐에 대한 특징도 있겠죠? 좋은 화폐는 뭘까요? 오스트리아파가 말한 좋은 화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화폐들입니다. 과거의 화폐들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시장이 그냥 자발적으로 선택한 원시 시대부터 가기 시작하면은 조개 껍데기나 생선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농경 사회로 오면서 곡식으로 바뀌고 그러다가 철을 주재하고 동전으로 바뀌었다가 나중에는 은이나 금 같은 그런 귀금속으로 바뀌고 그리고 미래는 뭐 비트코인으로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죠. 이런 화폐들은 시장이 선택을 한 그런 화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반이 되는 양이 정확히 있어서 굉장히 좋은 화폐일 뿐더러 화폐의 그 본질이라고 하는 통화의 매개체적인 성격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화폐라고 하고 신용을 창조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거가 바로 좋은 화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화폐라는 것이 시장의 선택이고 가변의 대상이지 고정에다가 독점은 아니다. 이것이 오스트리아파가 주장하는 화폐의 코어 이론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들으면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실만 할 거예요. 지금 어쨌든 다 국가가 신용을 독점하고 화폐 발행을 독점하는데 무슨 뭐 200년 전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에 화폐 독점권이 정부에 없던 시기도 실제로 있었고요. 현대가 발전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 화폐 독점권을 정부가 가져가는 은행을 만들면서 가져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이전이 더 좋았다고 얘기하고 그 이후부터 조금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소 급진적인 생각처럼 받아들이실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더 전통적으로 갈수록 옛날 화폐 시스템, 단순히 교환의 매개체가 되었던 시장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해 갔던 그런 시스템이 더 좋은 화폐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나쁜 화폐 시스템이죠. 그러면 제목처럼 국가가 이 나쁜 화폐 시스템처럼 독점해서 화폐를 신용 기반으로 발행하고 그 화폐가 신용 창조가 된다면은 문제가 뭘까? 이거를 이제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에서 가상의 조그만 도시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 도시에 고대 문명부터 현대 문명까지 막 로켓 쏘는 시대까지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시는 뭐 생선 잡고 그 생선 가지고 막 물물 교환을 하는 그런 경제에서부터 나중에 그 도시에는 은행이 만들어지고 은행에 뭐 금을 맡겨가지고 교환증을 받는 시기부터 그거를 이제 신용을 창조하는 과정을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뭐 로켓 쏘고 뭐 쏘고 막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는데 그 도시가 점점 현대의 이제 유럽을 그대로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좀 저한테 가장 좋았던 거는 오스트리아파나 이런 국민경제 이론에 대해서 설명했던 책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작은 어떤 도시를 유럽까지 만들어 오는 과정이 굉장히 생생하게 펼쳐지고 또 쉽게 펼쳐지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주고 있다는 게 이 책의 큰 특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어떤 위화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채북스를 얘기하면서 약간 주류 경제학에 상반되는 그런 얘기를 해서 위화감이 조금 느껴지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은 책을 읽으면서 같이 쭉 오다 보면은 거의 별로 위화감이 없고요. 오히려 이런 맥락 때문에 은행이 만들어졌고 이런 맥락 때문에 일반 상업은행이랑 중앙은행이 또 구분됐고 이런 맥락으로 또 화폐가 독점이 됐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설명하게 되거든요. 현재 이런 신용 기반 화폐를 피아트 화폐라고 하는데 이 피아트라는 말이 라틴어잖아요. 크립토 세상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들은 화폐를 피아트 커런시, 현재 그 법정 화폐라고 부르고 다른 쪽은 크립토 커런시라고 부르는데요. 이 피아트를 법정화폐라고 지금 번역들을 많이 하는데 라틴어의 성경에서 피아트 룩스라고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태초에 빛이 있어라 라고 하는 게 피아트 룩스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피아트 머니는 돈이 있으라 라고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나를 믿으면은 돈이 있으라 라고 말한 것처럼 이 피아트 머니라는 단어가 굉장히 잘 선택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은행 믿으십니까?
그럼 돈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랑 굉장히 비슷한 시스템인데 요게 법정화폐라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말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책을 통해 가지고 더 상세한 그런 해설을 들을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과거에 이 착한 머니 시대에서부터 지금 법정화폐까지 왔잖아요. 이 착한 머니 시대에는 화폐를 국가가 좀 찍어내더라도 그 당시까지는 금을 기반으로 했던 시대가 또 있었죠. 그리고 금이라는 거는 인위적으로 늘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은 채굴을 통해서 연평균 약 전 세계적으로 2%만 증가했기 때문에 현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와 굉장히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금의 그 소유량이라는 게, 돈의 소유량이라는 게 일부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았고 결국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니까 돈을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런 상황은 마치 중세 유럽 상당 국가들이 로마까지 포함해가지고 책에도 그 사례가 나오지만 이런 비슷한 사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1971년 금과 달러가 이제 불태환되는, 교환이 되지 않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되고 닉슨이 발표하죠. 또 저희 채널에서 다뤘었고요. 그때부터 금이랑도 무관하게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이제 신용화폐가 됐는데, 이제 종전 나쁜 화폐에서 진짜 나쁜 화폐 시대로, 피아트 머니 시대로 가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는 금의 증가율보다 더 높은, 더 자기적인 화폐의 증가율을 보일 수 있게 되었고요. 이 얘기는 돈을 찍어내는 독점적인 주체가 정부로 바뀌었는데, 정부가 중앙은행인데요. 그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양이 금이라는 어떤 한계선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1971년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돈을 찍어내는 거, 이렇게 또 무제한 찍어내고 중앙은행이 찍어낸다는 거가 문제가 뭐냐, 이게 책의 핵심 주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핵심 주제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책의 작은 사회에서 어떤 한 상황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부터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금을 기반으로 하는 교환증을 끊어주는 사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그러니까 과거에 착한 머니, 그래도 준 착한 머니 사회라고 뭐 1600년대 중세시기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시장에 금을 더 유통시키는 것이 이제 통화량을 늘리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에 적정한 금량이 있고 금이 1년에 2%씩 증가하고 있었는데, 금이 어디선가 추가로 크게 발굴이 된다면은 그 시장 전체의 금량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떤 특정한 광산업체 하나가 채굴 기술을 극도로 발전시켜가지고 마치 셰일 오일 개발하는 것처럼 금을 더 채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바로 돈을 찍어낸다고 얘기하는 그런 현상인데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사회에 금이 더 투입되는 현상, 이 당시에 금은 화폐이기 때문에 화폐가 더 통용되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을 경제학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최근 들어서는 물가 상승이라고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지만, 라틴어 기원 자체에서 설명하는 인플레이션은 화폐가 더 통용되는 현상을 말하고요. 디플레이션은 화폐 통화량이 감소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 물가는 뭐냐? 물가는 화폐 통화량이 증가한 인플레이션의 어떤 한 결과이거든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통화량이 증가하면 저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감소하면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금을 추가로 채굴해가지고 통화량이 증가하는 그런 인플레이션 환경이 왔잖아요. 이 인플레이션 환경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이 통화량이 증가하는 걸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그 경제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금을 채굴한 발굴자, 그 금 채굴 업체입니다. 일단 사회에 통용되는 금량이 있었는데, 훨씬 더 많은 어디선가 금을 발굴해가지고 그거를 사회에 이제 쓰는 그런 상황이 왔잖아요. 근데 왜 이 채굴자들이 가장 큰 이득이냐면은, 금이 유통되기 전 시세로 어떤 제품이든 서비스든 자산이든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추가적으로 통화량 증가가 유통되기 전 가격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살 수가 있습니다. 종전 시세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용의 코어입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이 변하는 것이 동시에 시장을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동태적인 환경이라는 거고요. 이런 동태적인 환경 속에서 가격의 결정권은 돈을 찍어낸 주체가 가장 먼저 갖고 있고, 종전 가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점점 순차적으로 그게 사회에 퍼져나가면서 가격에 대한 결정권을 순서대로 갖고 간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금 채굴업자가 가장 좋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채굴업자들이 뭐 제품과 서비스를 사기 시작해서 낮은 가격으로, 근데 수요가 올라갔으니까 그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소비가 늘어나면서 뭐 술을 마신다 해볼게요. 광산 바로 옆에 맥주집이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술을 파는 맥주집의 매출이 올라가고, 그 맥주집에서 매출이 올라간 부분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원재료를 더 많이 소싱하겠죠. 그럼 원재료를 소싱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가격이 올라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돈이 시장에 풀리기 시작하면은 시차를 두고 화폐 유통량이 증가를 하면서 전체 사회가 그 인플레이션 환경을 다 수용하는 데는 이제 시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역설적으로 돈이 풀리는 그런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마지막에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많은 경제 시스템에서 맨 마지막에 결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임금 노동자하고 연금 생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즉 돈을 찍어내는 환경에서 가장 먼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히 정부인데, 정부와 기업이 이제 앞단에서 좀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산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뒷단에서는 임금 노동자와 연금 생활자들이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은 결국 임금 노동자는 항상 나중에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즉, 다 올라버리고 나서 상품 가격이 전부 오르고 나서 그 올라간 상품 가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오게 되고요. 그리고 돈을 찍어낸 주체들은 맨 처음 선택하기 때문에 종전 가격에서 선택을 하게 되죠. 추가로 돈을 찍어도 이런 과정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즉, 그렇다면은 돈을 찍어낸다는 거의 의미는 무엇인가? 앞서서 이제 화폐는 신용 창조를 한다고 했잖아요. 신용 창제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신용을 창조하든 추가적으로 금을 발행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든 그 과정에서 첫 번째로 선택하는 사람이 항상 유리하고 마지막에 선택하는 사람이 가장 불리한 이 시스템이 나쁜 화폐, 피아트 머니 시스템이고, 국가 주도로 중앙은행이 돈을 독점적으로 찍어내는 체계 속에서는 영원불면하게 계속해서 돌아간다. 이런 사실을 이 책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연준이 이제 돈을 찍으면은 돈이 동시에 시장에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사실 시중에 이렇게 돈이 풀리는 그런 거는 물방울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시차를 두고 퍼지는 건데요. 그래서 오스트리아파들의 주장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 아마 이 사람들만큼 경제 시스템에 있어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오래 고민한 주체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앞서서도 저희가 화폐의 증가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대상과 맨디에서 받는 대상 간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과거 뭐 돈찍지나 금리의 역습에서 얘기할 때도 오스트리아파는 이자율이나 금리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시간의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정확히는 시간 선호 가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령 1년 후에 1억 원과 오늘의 1억 원이 있다면은 오늘의 1억 원을 사람들은 더 선택하죠. 왜냐하면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1년이란 시간을 기다리는 걸로 인해서 그 1년 후에 1억 원은 현재 1억보다 좀 더 비싸져야 되는데 그걸 바로 금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스트리아파가 생각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시간 선호가 금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플레이션 환경이 시장을 건드릴 때도 시차를 두고 번드려지기 때문에 결국 돈을 찍어내는 발행 주체가 가장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데, 과거에는 이런 발행 주체가 시장이었는데 우리였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국가고 중앙은행이고 독점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와 같은 그런 주체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는, 법정 환경 속에서는 좋을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책은 진짜 끝까지 읽다 보면은 중간에는 막 굉장히 열받는 이제 그런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통화량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규정을 했고, 인플레이션 환경이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그 자체는 통화량 증가고, 종국에는 물가 상승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인플레이션 환경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한 선택을 강요한다는 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진짜 이 국민경제학파라고 하죠. 오스트리아파의 그 천재성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경제 시스템이 이제 저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시장이랑 국민을 굉장히 속이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 유로존 소속이니까 유로존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통화량 증가 목표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통화량 증가 목표치가 연 4.5%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매우 인플레이셔너리한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뭐 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2%씩 올라갔었는데 금보다는 확실히 더 높은 수준으로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고요. 그 통화량 증가가 그 정도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창조되는 것까지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미국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미국에서는 그 프레드라는 사이트를 보시면 M2 증가율이 20%대 이상 증가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얼마나 높은 수준으로 통화량이 증가했는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큰 폭으로 통화량을 증가한 거에 가장 큰 수혜는 초창기에 정부가 받고요. 그리고 순서대로 받고 저희는 높은 물가에 신음해야 되는 그런 이제 노동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현 사태를 너무나 잘 설명을 하죠. 읽으면서 아 진짜 이런 거 같은데 라고 무릎을 칠 때가 너무나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통화량의 증가라면은 인플레가 사회에 퍼져나가면서 특정 재화의 가격을 끌어올린다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깡띠용 효과라고 합니다. 깡띠용이라는 사람은 1680년대 출생한 사람인데 아일랜드 프랑스의 경제학자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환경을 연구를 한 경제학자인데요. 이렇게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시장 가격이 이제 끌어올려진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정리를 했거든요. 소비자들이 수요 진작을 위해서 통화량을 이렇게 늘린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생산은 늘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를 생산하는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경제 주체가 통화량 증가로 더 가난해진다는 거를 이미 이때 정리를 다 했거든요. 그거를 인용을 하면서 그래서 미제스 연구소의 이 안드레아스 마르크바르트가 이거를 굉장히 잘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오스트리아파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이고요. 굉장히 많은 방대한 내용들이 있지만은 2010년대 이후에 돈을 찍어내는 과정, QE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QE1, QE2, QE3 같은 거를 하면서 자산 가격 상승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그런 과정에 정말 부자는 좀 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구조적으로 상당히 잘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엄청난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잘 설명을 합니다. 그럼 결론은 뭐겠어요? 피아트 머니 시스템, 나쁜 통화 시스템, 정부가 독점하는 화폐 발행 시스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부자가 되고 우리는 빈자가 된다는 거예요. 책 제목이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죠? 저 얼굴이 달아면서 이제 굉장히 화가 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뭐 응원봉을 꺼내가지고 당장 나가서 뭐 한국은행 앞으로 달려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가가 다 오른 상태에서 그 물가에 적응해야 되는 그런 삶으로 지금 사는 게 진짜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신용화폐 체제에 상당한 불만과 불신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크리터씬에 계신 분이 이 책을 읽으면은 상당히 이런 경제학적인 공부나 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이미 다 알고 있긴 하시겠지만은 아마도 오스트리아파의 주장을 더 와닿는 그런 주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자는 이런 나쁜 화폐 시스템에서 대중이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를 책 이제 8장, 9장에 이렇게 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채북스에서 책의 결말까지 다 얘기해 주는 거는 좀 그렇기 때문에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제가 공감이 갔던 그런 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하면요. 저자는 결국 정부가 부채를 확대하려고 하는 모든 형태의 정책에 우리 국민들이 저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게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현재의 화폐 체계는 지속해서 통화량을 늘리고요. 물가를 높이는 것을 구조화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법정 신용화폐 체제에서는 거의 바뀔 수가 없어요. 통화량이 늘어나고 물가 상승적인 환경이 된다면은 부채를 나중에 상환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랜 기간 이어져 왔고 이게 웬만하면 바뀌지가 않는데 이런 걸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거꾸로 정부가 부채를 늘리고 사회복지를 늘리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걸 명분화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저항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각국 중앙은행이 물가에 집중하는 것도 페이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물가라는 거는 인플레이션 환경의 한 결과물이지 그게 목표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화폐 체계가 매우 인플레이션 환경인지는 결국 통화량을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모든 것을 통화량으로 설명하는 것만 아니지만은 이런 통화량 증가의 과정에서 개인들이 뒤처져 있다는 것을 굉장히 어필하고 그렇다면 통화량 증가를 좀 저지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의 정책을 쓰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화폐가 과도하게 인플레이션 환경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사람들이 그 통화를 버리게 되는데 그때는 어떤 특정 자산들을 사들이는 과정 그리고 특히 외화를 사는 과정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한국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개인들이 원화 표시 자산보다는 외화 표시 자산을 많이 사게 될 것이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그 화폐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아야 된다라고 역설을 합니다. 그런데 책을 읽는 저는 이미 한국에 어쩌면 그런 상황이 왔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섬뜩하게 와닿았거든요. 8장과 9장의 핵심 부분에 개인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잘 나와 있는데
결국은 파퓰리즘적으로 사회복지를 늘린다는 그런 명목으로 정부의 부채를 강력하게 끌어쓰는 그 시스템은 개인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꼭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쩌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이 했던 게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결국 코로나 정부 때도 그렇고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찍어내는 그 메커니즘의 결과물은 이제 개인들이 가난해지는 거였고요. 양극화가 더 심각해지는 거였습니다. 사실 08년 이후에 그런 사회의 기제를 설명하는 학파들이 별로 없었는데 현 주류 경제학을 보다가 여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제로금리면 투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더 투자가 늘어나지 않고 더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기업들이 더 긴축 경영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론상의 어떤 특정 환경을 완벽히 제어한 모델상에서는 그렇게 돌아가는데 현실은 인간의 행동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모델이 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인간을 설명하는 국민경제학파의 설명들을 듣다 보면은 되게 와닿는데요. 그래서 저자가 이제 얘기를 하기를 자기가 진짜 정통 리버럴이고 중앙은행을 써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사회주의에 가깝다. 자유시장 경제라는 말도 되게 와전이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책에는 없는 내용이지만은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자유시장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그럼 밀턴 프리드만이 1990년에 연설에서 자기가 10년 전에 미제스를 만났는데 미제스랑 다른 많은 경제학자가 있었던 방에서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참 듣고 있다가 미제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야 이런 한 무리의 사회주의 학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한테 소위 소리를 지르고 나갔다고 하는데 밀턴 프리드만은 밖에서 들으면은 어마어마한 리버럴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 리버럴조차도 미제스는 이제 가짜 리버럴처럼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시장이 선택한 그런 시스템, 화폐 시스템 이런 것들을 알아서 잘 굴러갔었는데 왜냐하면 경제는 중앙은행이 통화를 발행하는 경제학 이전에 수천 년을 굴러갔었는데 왜 지금 시스템처럼 돌려야 되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어필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한 이론을 더 쉽게 설명한 그런 책이기도 하지만은 요즘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들만 부자가 되고 우리는 가난해지지 않을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책이라는 점에서 또 굉장히 설득력을 갖고 있는 점에서 상당히 읽을만한 책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촬영일 기준으로 이게 2025년 맨 처음 촬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올해의 첫 책으로 소개하는데 정말 아무런 위화감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스트리아 학파는 경제학에서는 아주 주류 학파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고요. 현 주류 경제학파가 아니다 보니까 학문적으로 덜 주목받은 점이 없지 않은데요. 책을 올해 꼭 한번 읽으시고 이 책을 읽으신 다음에 요즘 같은 상황, 특히 한국에도 굉장히 와닿는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화폐 독점의 엔딩, 특히 8장과 9장의 화폐 독점의 엔딩 부분을 오늘날의 한국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고 9장은 누구도 말하지 않는 부의 격차라는 그런 챕터 제목을 갖고 있는데 그 챕터를 보시면서 이 책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꼭 한번 접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책북스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